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비행기나 KTX 안에서 이 뒷좌석 진상 승객 때문에 짜증나셨던 적 있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이 진상 끝판왕을 보여드리죠. 자, 보여주시죠. 자, 팔걸이 위에 발을, 그것도 맨발을 저렇게 올렸습니다. 대명천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꼼지락거리네요. 자, 앞좌석 남성, 나 이 인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자, 저렇게 생수통 들고 쫙 붙습니다. 아하, 다시 보실까요? 생수통 쫙. 아이쿠, 네. 자, 팔걸이는 팔 올려놓으라고 있는 거죠. 또 정 올리고 싶으면 자기 팔걸이에 올리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지난달 이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죠. 이 대학 측으로부터 별의별 이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먹던 깐풍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혼내 입길에 올랐던 정재남 전 몽골 대사. 자, 당시 대사관 직원들을 무더기 형사 고소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전 남편을 압박할 목적으로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 이 5살짜리 딸을 이 전 남편 회사 앞에 세워뒀던 비정한 엄마가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 판단 어땠을까요? 자,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1,275명,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당분간 바깥 활동은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사건 반장이 말벗이 되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소노동자들이 영어 시험을 보는 등 업무와 무관한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적장애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친형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동생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도성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진 뉴스 리포터, 그리고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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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또 이 최영진 리포터께서 최근에 그 경사가 있으셨다고요. 아, 맞습니다. 예, 무슨 예. 일이죠? 출산을 했는데요. 아, 본인이요? 제가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아내가 예. 남자 쌍둥이 오. 둘을 야. 출산을 해서 예.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애국자시네요. 예, 뭐 이번이 끝이 아니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벌으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예. 이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근데 자르고 안 자르고는 이제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예. 가족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예. 이게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방송 나가시고 주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아니, 제가 뭐 다른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출연을 하는데 유독 사건 반장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축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받았고, 예.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봤죠. 예. 지난주 출연한 거 봤는데 좀 칭찬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좀 올드하다 그런 얘기를 좀 그때 들어서 올백이었죠? 올백이었죠. 2대8 가르마. 예, 그래서 그래서 저 나이도 젊은 양반이 왜 저러나. 옆에 오윤성 교수님도 계시는데.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머리를 바꿔봤는데 조금 젊어졌나요, 그래도? 자, 오늘 사건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건물명 영어로 쓰시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난달 말 제가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난달 서울대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업무와 무관한 갑질을 이분이 당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달 26일 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조가 동료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면담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지난달 1일에 새로 부임한 이 안전관리팀장 등이 이 청소 노동자에게 직장 갑질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크포인트에서도 나온 저렇게 시험을 봤다라는 건데요. 일단 6월 초부터 모두 3차례 시험이 치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관악 학생생활관을 영어도로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가? 저도 순간 이거 한문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은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기숙사 919동의 준공연도는 우리 조직이 처음 개관한 연도는 이런 문제를 냈어요. 지금 나오는 저런 문제인데, 근데 저게 청소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문제는 이 시험 점수를 모두가 있는 시간에 공개를 했어요. 아, 저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저거를 몇 점인지를 자 누구 뭐 양앵커 몇 점, 뭐 백 변호사 몇 점 이거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한 거예요. 하하. 이게 자신이 뭐 저기 청소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일인데다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면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고 없이 시험을 본 데다가 동료들 앞에서 점수가 공개돼 창피를 당했다, 울음이 나왔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혹스럽고 자괴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도대체가 이게 지금 학부 땡땡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대학원 뭐 무슨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도대체 이 청소하는 거하고 이 건물이 몇 동이고 무슨 이름이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답니다. 자, 서울대 이 청소 노동자들의 증언 직접 한번 듣고 가시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관악 학생생활관을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성문을 쓰래요. 뭐 글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준다면서 써줘서 제가 반성문을 썼는데 뭐라고 쓴지는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요. 이 사람은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아유, 막 진짜 울음까지 터뜨리시는데 교수님도 이제 대학 뭐 교직원으로 계시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글쎄요, 이제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법이 저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지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통상 보게 되면 이제 조직에서 보직을 처음 맡게 되면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다음에 안전관리팀장이 되면은 시험도 보고 반성문도 쓰고 한번 내 맘대로 한번 쥐고 흔들어 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시험 나오는 그 제목을 보니까 저렇게 긴 거 좀 처음 봤는데 제1회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필기시험. 제가 이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 와, 지금 나오네요. 예. 제1회네요. 제1회. 본인이 마치 어디 뭐 무슨 수능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렇게 아마 본인에게도 한번 관악도 한번 한자로 써봐 그러면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쓰겠죠, 당연히. 예.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성적을 공개하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분이 이 팀장을 맡았으니까 지금까지 저 서울대학에서 거쳐온 직책을 했을 때 아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통상 어떤 식으로 대해왔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통상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이게 뭔 상황인지 자, 그리고 또 다른 갑질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 919동의 준공연도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예. 홈페이지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몇 년도에 지은 건지 저도 궁금했는데 좀 찾기는 어려웠고요. 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팀장은 매주 한 차례 청소 노동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볼펜과 수첩을 가지고 오지 않은 직원들에게 인사평가에서 1점을 감점을 했습니다. 또 요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성은 정장 또는 남방의 멋진 구두, 여성은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라는 드레스 코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어이가 없네요.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또 청소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인 평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작업복을 입고 또 참석을 하자 팀장은 노동자들의 인사평가에서 또 1점을 감점을 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근데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1회 시험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 맞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게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새로운 부임한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총괄하는 안전관리 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책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온 이후에 이제 이 사망한 숨진 이 노동자와 동료들의 심적 부담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진 노동자의 동료들은 이 최근 들어 심각해진 직장 내 갑질이 결국 고인의 죽음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측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사실 저는 서울대 측의 해명이 너무 화가 좀 나는데요.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팀장 작년에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던 훌륭한 직원이다. 필기 시험을 왜 보라고 했느냐? 노동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 관악학생 생활관을 한자로 쓸 줄 알면 자긍심이 생기나요? 저희 서울대 측의 이 해명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필기 시험은 뭐 직원 교육 차원에서 실시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런 행동들도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아까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 그 드레스 코드 멋지게 옷 입고 오고 또 관악학생 생활관 한문 영어로 쫙 잘 쓰고 그게 자긍심이 생기는 일인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실 서울대 측의 이런 해명은 굉장히 좀 실망스럽네요. 예. 자, 이 돌아가신 청소 노동자는 과중한 업무 또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자, 고인의 남편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또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청소를 해도 그렇게 표시도 안 나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학교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적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근로자를 대우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로를 하러 왔지 죽으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당 대우뿐만이 아니고 그냥 업무 자체만으로도 강도가 굉장히 좀 버거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씨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꾸준히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담당 구역인 여학생 기숙사 925동은 엘리베이터가 없이 규모가 크고요. 노후화가 좀 심해서 업무 강도가 좀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는 1층부터 4층까지 혼자 돌면서 창틀부터 바닥까지 청소를 했는데요. 아이고. 특히 그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지난해와 올해는 기숙사 학생들이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럼요. 많이 시키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 씨의 업무도 덩달아 가중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숙사에서 대형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매일 6개에서 7개씩 직접 와. 날라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병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요. 깨질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이 좀 저리셨다고 해요. 노동 강도가 아주 굉장했다고 하고 또 팀장이 부임한 뒤 행정실장, 부장, 팀장 등 3, 4명이 청소 상태를 검사하는 검열이 또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 씨를 비롯한 그 청소 노동자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자, 이게 2019년 8월에도 이 공과대 서울대 공대 쪽 건물을 치우시던 이 60대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자, 변호사님, 이 정도면 서울대 측에서도 앞서 그런 황당한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서울대 측은 산재와 관련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과중한 업무하고 또 아까 무슨 필기 시험이나 무슨 아까 그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건지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에서는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고요. 참 안타까운 건 이 사망한 이모 씨 남편분께서도 서울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계설비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아내분께서 한 일간지에서 오래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함께 15년 전 세네갈에서 NGO 활동하다 2017년 귀국을 해서 막막했지만 서울대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었다라는 그런 아내를 떠올렸는데 아까 그 기자회견하는 거 얘기 들으셨겠지만 근로자는 적이 아닙니다. 일을 하러 왔지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가슴을 되게 먹먹하게 예. 합니다. 교수님 좀 짧게 이 돌아가신 고인 산재 인정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산재 그 신청을 갖다가 위해서 서울대하고 협조를 갖다 요청한 그런 상태인데요. 사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사인 같은 경우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이제 통상 많이 제도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대법원 판례를 본다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것에 대한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노조하고 서울대 측이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그 사건 반장 첫 방송 날짜 저 솔직히 잘 모릅니다. 2014년 9월인 것까지만 아는데 정확히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래도 저 사건 반장 하는 거 되게 대단한 자긍심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그거랑 아는 거랑 자긍심 느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생 시신에서 수면제. 자, 이 기자 이게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방송을 했던 맞습니다. 사건 있잖아요. 예, 설명드렸던 예. 사건입니다. 좀 설명 좀 다시 해주시죠. 네, 이 숨진 동생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당시 이 형이 동생이 사라졌다, 직접장애 2급을 가진 동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CCTV를 보니까 동생이 사라졌다라고 말한 시간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영상에 다 찍혔는데 이 동생이 결국 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검이 진행됐는데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거죠. 이 경찰은 지난달 29일에 동생을 실종 신고했던 이 친형을 이 감금 혐의,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지난 2일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이게 1차 부검 때는 말이죠. 이 사인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자, 교수님 그리고 또 그 형이라는 사람이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 숨진 그 동생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밀 그 부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형이 지인으로부터 다량의 수면제도 이제 구매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 형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마취, 수면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형은 뭐 동생을 자기는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저 정도면 충분히 저건 좀 되지 않나요? 근데 아직은 이 동생의 사망 경위를 좀 더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제가 치사량을 넘는 정도의 양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동생이 어떻게 사망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친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 이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상 유기 혐의만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지금 아직까지 맞추지 못한 퍼즐들이 좀 맞춰져야 예. 죄명이 정확하게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가 잠깐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뭔가 이게 탁탁탁탁 좀 수상한 이 빈틈이 많았어요.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이 됐었죠. 서울 중구에 사는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영화관에 간다면서 전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나선 동생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이 실종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이 씨의 진술에서 이 거짓말을 발견을 했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이 자전거가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을지로 입구역에서 발견이 됐고요. 영화관을 나선 동생이 이 씨와 함께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씨가 동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이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에서 멈춘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이후 이 씨가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는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자, 이는 애초 이 씨가 경찰에서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 이 씨를 긴급 체포했고 같은 날 오후 동생은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이게 결국 부모가 남긴 유산 이게 또 약간 또
이런저런 또 의심을 하게 되는 단서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4년 전에 이제 이 그 형제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그 부모가 남긴 그 당시에 그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형하고 동생이 둘이가 이제 나눠서 가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동생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삼촌이 동생의 법적 대리인으로 위임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 형과 이 삼촌 간에 있어서 재산 분할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소송 때문에 이 형하고 삼촌과의 관계는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제 동생은 안타깝지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형은 구속됐어요. 또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진짜 더 혐의가 커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영영 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럼 이 부모가 남긴 40억의 유산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는 뭐 친형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구속돼서 뭐 살인죄가 인정돼서 형을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를 직접 살해한 게 아니라면 그럼 상속 결정은 아니니까 본인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동생이 사망했죠. 예. 그럼 동생이 받아야 될 상속분은 또 누군가가 상속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동생 재산의 상속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 경우에 지금 뭐 자녀도 없고 예. 부모도 없고 형과 그다음에 같이 형이 살았다. 만약에 지금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이 된다면 상속 결격자가 됩니다. 그럼 형은 또 동생 몫을 못 받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삼촌, 사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재산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앞으로 또 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방금 변호사님이 이 형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살해한 게 아니라면 이런 단서를 지금 달았는데 지금 또 이게 정말 황당한 것이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죽음도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참고인인 삼촌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이 부모가 4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하루 간격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이 부모 죽음에도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는 중이고요. 이 친형 조사에 프로파일러 2명까지 투입을 해서 과거에 지금 뭔가 의문이 있는 이 부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부모의 죽음도 만약에 이 형과 관련이 있다 한다면 와, 이건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닌가요? 예. 야, 제가 이게 지난 월요일 날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면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하나 좀 눈여겨봤었는데 하지만 제가 그날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 죽음도 뭔가 석연치 않다. 부모 역시 이 형을 못 믿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 동생을 법정 대리인으로 세웠던 거 아니겠느냐. 이 둘째 아들의 하는 댓글을 봤는데 아직 뭐 추측일 뿐입니다만 이게 좀 참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또래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가해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2년 전 행사 음식으로 먹던 깐풍기를 버렸다며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던 전 주몽골 대사가 당시 공관 직원 등 12명을 무더기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사건 뒷얘기입니다. 이 기자, 일단 주요 사건 정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시 이제 여성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이후에 집단 폭행까지 해서 이게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시켰던 남성 3명과 가해 여학생 3명이 한 번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처음 열렸고요. 근데 이 당시 집단 폭행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 한 편의점 점주가 이 피해 여중생을 이런 조건 만남, 이런 성매매 협박에서 구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에 이 편의점 밖에서 이 어떤 학생들이 라면을 계산하지 않고 먹는 거 보고 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이 피해 학생이 입모양으로, 네 맞습니다. 입모양으로 그런 걸 얘기했어요. 도와주세요. 말은 하지 않고 입모양으로
도와주세요라는 입모양을 한 거예요. 그거를 딱 알아채고 나서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피해 학생을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마침 순찰차가 지나가서 경찰에 이제 구조를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말소리는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입모양만 보고 그걸 딱 캐치한 편의점 주인이 저 학생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구나 해서 경찰을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뭐 해결이 되겠지 싶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B 씨는 그 경찰에 신고해서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났겠거니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3일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가 됐고요. 4일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습니다. 수사관은 5일부터 실질적 조사에 들어갔지만 가해 학생들이 출석 요구를 피해 다녀서 이게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결국 지난 7일 A양이 이 가해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터진 거죠. B 씨는 자신이 도와준 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씨의 편의점 본점 측은 B 씨는 경찰의 사건을 인계했지만 완벽하게 다 된 것인지 찜찜해했다며 현재 피해자 상황이 보도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언론과 직접 대화는 꺼려하고 있다.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이 경찰에 넘겨서 잘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 편의점 주인, 이렇게 자신이 구해줬던 여중생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고 지금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차례 마주쳤다. 자, 이게 말이죠. 이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첫 번째 공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재판 뭐 좀 분위기가 어땠다는 건가요? 일단 첫 공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듣고 그냥 이 현재 사건에 대해서 인부 같은 것들 다투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어제 이제 총 7명이 이제 재판을 같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사실 그 피해자 측 입장, 학생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저런 겁니다. 가해자들이 어제 재판 과정에서 뭔가 잘못했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무덤덤한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측 가족들은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다음 공판 21일 오전 11시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되는데 심지어 이 중간에 이제 사과 편지 같은 것들을 이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 측에 보내왔는데 거기에도 내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가 아니라 거의 내용 자체가 피해 학생 원만한 내용이 중심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2차 가해가 아닌가. 이거는 형식적인 사과고 양형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도대체 사과 편지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사과 편지라고 보낸 그 내용의 태반이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이었다는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글쎄요, 요즘에 이제 가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경우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팔짱 끼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사과 편지가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렇게 문제만 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즉 이 피해 학생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어떤 위험 요소가 된단 말이죠. 직접 대고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보복을 한번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어떤 그 두려움 속에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가해자들 중에 일부가 이 피해 학생과 한 동네 안에서 직접 오다 가다 하면서 마주쳤다고요. 예. 혹시 우리 양원배 앵커께서는 뭐 학창 시절에 누구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게 누군가에게 이런 정도로 폭행을 당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충격이죠.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가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한 동네에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양이 전학을 갔다지만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재판이 전학은 열리기까지 갔군요. 예. 전학은 갔지만. 전학은 갔지만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열리기까지 수차례 또 마주쳤다고 합니다. 아하. 이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딸을 위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고 싶었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 큰일이 나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아니 그러면 좀 뭐 그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뭐 장치 이런 거 없나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촉법소년이라면 가해자 중에 일부가 그게 돌아다니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 얘가 촉법이어서 이렇게 예, 돌아다녔던 그렇죠. 거군요. 지금 나머지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촉법소년인 그 가해자 중 한 명을 마주치는 것도 마주치는 거지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가해자들 얼마나 중한형을 받을까요? 나이 어리잖아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고 그런 피해 학생은 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한번 보복 폭행을 당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나서 피해자가 도망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가해자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넌 나중에 두고 봐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해서 이미 다 재판에 넘겼으니 끝이 아니라 이 피해 학생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완벽하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대 어떤 남성들이 여중생 자기 후배들에게 야, 조건 만남을 좀 해야 되겠으니 니들 좀 동갑내기 여중생 애들을 좀 구해와라 하다가 이 피해자가 난 그런 거 안 해 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건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포항이 뭐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포항 경찰이 이 사건 이후에 유사 범행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말고도 27명을 추가로 적발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가해자들에게 아이들을 구해와라라고 시켰던 이 20대 남자가 남성들이 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폭력 조직 조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게 어떤 이 조폭이 어떤 신종 사업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포항 뭐 지역 사회가 엄청 술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어쨌든 좀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봅니다. 깐풍기 대사의 뒤끝입니다. 하하, 이거 참 뭐 이른바 깐풍기 대사 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전 몽골 주재 우리 대사의 갑질 논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뭐 오늘 해야 될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시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그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주재 이제 한국 대사 정재남 대사였는데 당시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연 다음에 행사 때 먹고 남은 깐풍기를 직원들이 마음대로 버렸다면서 심하게 질책을 했는데 행사 음식으로 쓰고 남은 그 깐풍기 어딨냐라고 집요하게 확인을 했고 해당 직원은 일단 며칠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에요. 일단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간 것 같은데 월요일에 확인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더니 너 그 말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몽골인 직원이 이제 그 두 봉지 깐풍기 남은 걸 버린 사실을 보고하니까 폭언을 퍼부었다라면서 녹취를 당시에 공개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 지금 사진에 나온 저 깐풍기군요. 자, 일단 뭐 깐풍기를 뭐 먹을 수 있는 걸 그냥 막 버리면 솔직히 뭐 아깝긴 하죠. 저 뭐 아깝긴 한데 그거를 버렸다고 해서 직원들을 혼내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때 당시 2년 전에도 정말 여론의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다 약간 좀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대사, 앰베서더 그러면은 우리가 탁 느끼는 어떤 이미지가 젠틀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실제 인터내셔널. 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통상 보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밑에 이제 뭐 1등 서기관, 뭐 공사 이런 거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디 한 군데에 독자적인 어떤 그 군으로 따지면 지휘관으로 나가면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게 나오는 건데요. 이분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니까 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일할 뜻이 있냐 없냐 한심하다. 내가 유치원 애들 데리고 뭐 일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치원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알아서 잘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니까 직원에게 확인해봐 그랬는데 SNS로 예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야 너 왜 전화로 안 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사소한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그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또 깜짝 놀랄 것이 회의를 하는데 야 너 효수할 거야. 효수가 뭐냐 목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막말 갖다 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는 정당한 업무 지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자기가 이제 윗사람이 됐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부하 직원하고의 관계는 평생 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분은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됐든 이 깐풍기와 또 방금 교수님이 소개한 이런저런 뭐 막말 의혹에 대한 외교 당국의 조치,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뭐 결론이 났나요? 예, 현재 그 감사를 외교부가 벌였고요. 논란이 커지자 그간 정재남 대사의 갑질과 또 직권 남용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 대사는 직위가 해제됐고요. 지금 현재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몽골 대사에서는 이제 물러나서요. 자, 그러면 이후에 귀국 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정재남 대사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면 고소를 당할 상황인데 오히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공항에 있었던 직원 12명을 무더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허위 사실 또는 중요한 전제 사실을 빼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나를 이상한 놈으로 만들었다. 아하.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직원 12명을 고소를 했는데 일단 검찰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고소를 했으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면 끝이죠. 예. 근데 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다시 수사라는 재기수사 명령 같은 게 나오는데 아, 예, 예. 그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맞네 직원들이.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아 그래도 나 못 끝내. 그럼 법원에 이 지금 불기소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겠어. 재정신청까지 낸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이 지금 설명하신 이게 안 되니까 또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것 자체가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귀로.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예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직원들이 이렇게 모함을 한 거라면 그럼 뭐 진실을 밝혀서 이런 걸 한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아까 깐풍기 얘기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계속 불기소 나오고 하는데도 계속 고소해서 조사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보복 혹은 더 나아가서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좀 뭐 명예훼손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일단은 공적 인물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몽골 대사라면 공적 인물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갑질 폭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 이상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소지 자체는 없는데 이 정재남 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한 거다. 사이들이 직원들이 갑질과 비자비리로 해서 오히려 나를 엮은 거다. 아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문제는 지금 외교부도 이 정전 대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주셔 하고 인사혁신처에다 지금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2년 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대요.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할 정도의 그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을 쭉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깐풍기 얘기는 대사 정도의 차원에서는 할 얘기가 아닌데 그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자기는 대사관의 비자 발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을 갖다 모함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일단 징계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규정이 어느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이내에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법 이어갑니다. 한겨울에 5살 어린 딸을 전 남편의 회사 앞에 세워둔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살 딸이 무슨 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예, 5살 난 딸이 무슨 죄길래 한겨울에 밖에 서게 해놨습니다. 무려 하루에 길게는 13시간 정도를 밖에 세워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20대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후에 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2월부터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에 세워둔 거예요. 근데 첫날에는 1시간, 뭐 다음 날은 8시간, 7시간, 13시간 이런 식으로 모두 엿새 동안 7차례나 아이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제가 2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하의 날씨 속에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쌍둥이 형제를 본 최영진 리포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네요. 저도 아빠가 된 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실감나진 않아요. 아빠가 됐다는 것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아이를 무려 50시간 넘게 이 영하의 날씨 속에 세워뒀다. 저는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돼 보니까 이건 정말 이전에 느낄 수 없는 어떤 더 화가 나는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를 사지로 저렇게 내몰아도 되나 이런 또 공분이 울분이 생기더라고요. 자, 일단 이 딸을 영하 날씨에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전 남편, 그러니까 회사 앞에다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 남편 보라고 세우는 거죠. 이 남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명백한 학대 행위인데 이 전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전 남편 주거지 근처에서 살면서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해서 뭐 휴대폰 메시지 내용 돌려달라, 뭐 그리고 잠금 장치 그 휴대폰 잠금 풀어달라. 이거를 또 거부하니까 여기에 전 남편의 압박하기 위해서 봐라 니 딸 이렇게 세워놓는다. 이런 식으로 영하의 날씨에 애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직장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이제 피해자 얼굴 한 대 때리고 옷도 잡아당기고 이렇게 폭행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야, 교수님 이거 무슨 장기판 말도 아니고 말이죠. 아이가 무슨 장군 뭐 이런 이게 뭘까요? 전 지금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무슨 심리입니까 이게? 이전에 이제 코미디에서 이런 게 멘트가 있었죠. 주인님 나빠요. 그런 그 코멘트가 있었어요. 사장님 아닌가요? 사장님 뭐 주인님. 예. 그 엄마 나빠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럼요. 아이를 영하의 날씨에 50시간 동안 이렇게 세워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그 긴 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철없는 부모들아, 이렇게 하려면 왜 나를 낳았냐? 그렇죠. 이거 뭐 체감 온도는 더 낮았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아동학대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예.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입니다. 이 아이가 그 곳에 그 추운 날씨에 10몇 시간씩 서 있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 아이 사파만 5살이었어요. 봐도. 사파만 봐도 충분히 저희가 저 추위와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니까 명백히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고요. 예. 내 여성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 남편을 폭행했다는 폭행 혐의도 있었고 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뭐죠? 네, 이제 아주 뜬금없이 공무집행방해인데 사실 이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대전을 갖다 떠났는데 지난 5월 12일 날 부산에서 이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호송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좀 추리겠습니다. 예.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가운데 좌석으로 옮겨 앉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로 손으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아이고. 흔들고 목걸이 줄을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약지를 갖다가 핥히고 세상에. 입으로 오른쪽 팔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고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의 오른팔을 손톱으로 핥히고 꼬집고 침을 뱉었다. 이거는 뭐 공무집행방해가 아마 수재의 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공무집행방해 그게 아니니까 너무나 정말 이 그 경찰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할 그럴 행동들을 한 거죠. 와, 이게 좀 이상한 사람 같. 이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 법정 구속. 예,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실형에 선고될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남편에 대한 집착, 전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됐는데 그걸 아이를 도구로 이용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관, 그렇죠. 또 전 남편, 아이. 근데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을 제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고 문제는 또 이 여성이 동정전력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또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저는 이제 뭐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의 아이고 이 5살 여아가 말이죠. 또 엄마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교수님, 이 아이가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그 뭐 부모가 뭐 어머니가 처벌받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그 일단 끝난 것이고 예. 중요한 게 바로 이 아이에 대해서 누가 돌보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간에 있어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무신분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른들을 믿지 않고 자기 부모들에게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아이가 과연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변호사님, 짧게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양육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 양육권은 보통 이런 경우에 친권 상실까지 같이 이제 검찰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정도라면 친권을 뺏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전 남편과 어떻게 이 양육권에 관련해서 합의를 했는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일단은 그 원래 아빠인 전 남편 쪽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양육권은 아마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전 남편도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아이를 뭐 조부모나 이런 그런 분들이 키워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동보호기관으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만취했는데 성관계 동의? 어떤 사건 재판입니까? 네,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3월에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이후에 만취한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시 이 30대 남성은 이 해당 피해자가 합의하에 이런 관계를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 이 동료는 정신을 잃은 만취를 하긴 했지만 정신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고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나 본데, 자,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예. 그 법원은 중간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지난 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패싱아웃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그 뭐 블랙아웃은 뭐 일단 정전 났을 때도 쓰는 표현이고 그만큼 뭐 이제 검해진다는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패싱아웃은 뭘까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정신의학 구분법상에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하고 난 이후에 기억을 잃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싱아웃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의식을 갖다가 상실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아웃은 스크린이 이렇게 덮은 상태 같으면은 패싱아웃은 정신줄이 완전히 놓은 그런 상태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텐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대법원이 성균관대 용역을 맡겨 가지고 형사 재판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연구진은 이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떤 그 사항을 해상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일 뿐 사항이 전개되는 동안에 의식은 잃지 않는 사항인데 이 그 패싱아웃 같은 경우는 이 혈액 속에 있는 그 알코올 혈중 농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의식 상실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복불복님은 뭔 소리야 그거나 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백 변호사님이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했던 진짜 이 친근한 표현을 통해서 진짜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일단은 이 중간간이 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준강간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중강간죄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술 좀 잘하세요? 저는 술 전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좀 하니까 어렸을 때 보면 술을 먹고 눈을 떴 내가 어떻게 집에 왔지? 이런 날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 다니고 할 때. 대학 근데 우리가 그걸 보통 필름 끊겼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술을 먹었는데 보면 멀쩡해요.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기억만 안 나는 거. 이게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아웃 상태라는 건 나는 기억이 없지만 어쨌건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실 때 뭐 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패싱아웃은 뭐냐면 그냥 술을 마시면 쓰러져서 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신. 네, 실신. 그냥 술을 많이 먹고 그냥 거기서 잠들어 버리는 사람. 이게 패싱아웃입니다. 패싱아웃인 사람은 동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블랙아웃 상태라면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동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성관계에. 그러면 중간간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블랙아웃인지 아닌지 상대방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나는 성관계 고의가 없는데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블랙아웃 상태라면 중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재판부가 이 당시 피해자가 말이죠.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패싱아웃 상태. 예. 그러니까 그때 의식 상실 상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봤던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재판부는 사건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뭐 제3자들에게 보낸 카톡의 메시지나 피고인이 제3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이런 메시지 등을 파악을 해서 사건 이전 관계 등을 종합했고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 심신 상실 상태인 패싱 아웃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렇게 사파처럼 완전히 몸을 가누질 못하고 잠들어 버린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다. 뭐 이렇게 재판부는 봤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얼마 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보통 이런 중간간 사건에서 가해자는 100이면 100다. 저 동의했어요. 술 마시면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내가 왜 동의도 안 받고 성관계를 합니까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면 사실 이제 이 피해자가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연락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게 있으면 멀쩡하게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러면 그거는 블랙아웃 상태니까 중간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업고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 CCTV 영상이 있다면 이거는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나눠서 이런 정도의 정황이란 패싱아웃이다라고 해서 중간간을 최근에 인정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금 뭐 변호사님이 말씀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가 정말 저렇게 실신해 있는 정도라면 뭐 그냥 그 실신한 상태에서 좋아 뭐 이런 말을 하더라도 동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만약에 만취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인생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준강간죄라고 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그런 어떤 그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무작정 아니요 저는 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범행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게 된다면 구속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은지님이 제발 술에게 지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한 시민이 한 소방관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 도봉구의 한 공원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는데요.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남성. 이내 풀썩 쓰러집니다. 쓰러진 남성을 본 한 시민이 신고를 하는 사이 어디선가 나타난 다른 남성이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남성의 가슴을 압박하는 이 남성.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원에 들른 소방관이었습니다. 다행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자 쓰러진 남성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는데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승용차가 갑자기 저수지로 돌진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인근 펜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저수지로 돌진합니다. 심지어 차 문도 열리지 않는데요. 차는 점점 물에 잠깁니다. 지난달 21일 인천 강화군의 한 낚시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운전자의 딸은 방어물이 2번이나 있었던 상황에서 속도 제어가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이 고인이 문이 안 열린다 이런 이 목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전봇대에 딱 이렇게 부딪히기만 했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 차량이 좀 멈춰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이게 딱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차량 결함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가 뭐야 왜 이래 뭐 당황한 듯 목소리로 말을 했고 유족으로 보이는 제보자는 창문을 열고 탈출했더라면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이 안 열리고 창문도 안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네. 실제 저런 급발진, 이런 차량 결함, 이게 교통 잘 인정이 안 되지 않나요? 잘 인정이 안 되는 건 거의 안 됩니다. 진짜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많이 판단을 하는 건 뒤에 지금 영상 앞쪽으로 좀 돌리시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마저 결함이었다면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보통 브레이크 등이 원래 들어오는데도 차가 계속 가면 예.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통 급발진이 인정이 되는 건데 예. 저 영상상으로는 사실 뭐 대낮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수에서 이제 뭐 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런 정도 상황인데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진 예.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이 왜 안 열렸을까? 그렇죠. 문은 저렇게 이제 물로 이제 차가 들어가게 되면 앞쪽 문은 잘 안 열립니다. 그 물 외압 때문에. 그래서 뒤쪽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차량 결함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결국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사안의 핵심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자, 하나 더 있네요. 자, 소방관, 이 기자. 진짜 소방관 여러분들은 영웅이에요, 영웅. 그냥 넘어가신 줄 알고 섭섭할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강동소방서 강일 119 안전센터에 계시는 최태영 소방장님입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영상에도 그대로 드러나지만
저 한 남성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 지나가던 다른 시민이 신고를 하고 그 장면을 본 이 최태영 소방장이 불이랗게 달려와서 이제 긴급 응급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왔네요. 네, 저런 식으로 이 심정지 상태에서 당장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체 없이 저런 식으로 확인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다른 시민에게 119 신고도 부탁하고 이 공원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기도 확보도 했고요. 이렇게 딱 평소에 하던 대로 저렇게 매뉴얼대로 그대로 이 마음에 우러나는 몸이 그대로 저절로 움직인 것처럼 결국 저런 행동을 해서 결국 살렸고 이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목숨을 구한 시민 당연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전했고요. 여기 뒤에 최 소방장은 맨날 하는 항상 늘 하는 소리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 주시죠. 얼마 전 저희 사건 반장에서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주위에 있던 남성들이 이를 외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3호선 열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주변 남성들이 모두 모른 척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죠. 온라인상에서는 남성을 비판하는 주장과 선의로 여성을 도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기에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성별 갈등까지 일어났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쓰러진 여성을 돕는 분위기였으며 알려진 것과 사실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성의 목을 낚아채는 남성,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성이 간신히 밖으로 기어나오지만 남성의 폭행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남성을 제지합니다.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있었다며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는 남성이 폭행 당일 저녁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만났다며 남성의 범행 동기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남성은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남성이 자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음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의 경위가 정확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범행 동기가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무실이었습니다. 자, 길 가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해놓고 헤어진 전 여친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그랬다라고 저희가 그때 그걸 전하면서도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막 욕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때도 조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때 감정이 그대로 이제 떠오르는데 이 남성 그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싸워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게 어떻게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 전 여자친구 싸웠다라고 주장한 그 전 여자친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폭행 당일, 저 범죄가 이뤄진 당일 그 당시 만나던 자신이 아닌 전 여자친구가 아닌 현 여자친구와 곱창을 먹으러 갔고 그리고 경찰 출석하기 전까지 그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 때문에 화가 나서 저런 길 가던 여성에게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런 범행 동기를 가진 사람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이 남성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좀 교활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전 여자친구가 이 사람이 혹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술만 취하면 잔대요. 그래서 자기가 폐쇄로 봤는데 절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00시 20분에 그 문제를 갖다 일으켰는데 갑자기 2시간 뒤인 새벽 3시 10분에 뜬금없이 자기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갑자기 너 때문에 진짜 정신병자 될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 여자만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 너 보면 진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갑자기 뜬금없는 걸 갖다 보낸 진짜 거죠. 뜬금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 하는 얘기가 이 남자는 20대 중반에 전과가 있고 불법 성인물 사이트 운영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 노범 기간에 범죄 행위를 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자기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묻지마 폭행 사건에 있어서의 경위가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인이 이 사실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뜬금없는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거군요. 그렇죠. 아하. 야, 진짜 이런 또 알겠습니다. 자,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뭐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구조하지 않았다. 뭐 이런 논란이 최근에 있어서 저희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날 그런 얘기도 전해드렸잖아요. 아, 실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조금 좀 신빙성에 좀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요. 예,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호선 객차 내에서 여성 승객이 쓰러졌고요. 이어서 좀 성별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은 승객이 객차 내 인터폰으로 승무원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영무원에게 나 의사다라고 알린 남성이 여성을 도왔다고 또 들었다면서요. CCTV를 확인한 영무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쓰러진 여성을 돕는 분위기였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현장 도착한 119 대원이 그 여성에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만 여성이 괜찮다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인스타 사연은요.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하나 좀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러신지 아이들 사진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다 그동안 뭐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 몰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시죠. 자, 먼저 생후 10개월 된 서윤입니다. 최서윤. 귀여운 서윤이 뒤로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살벌한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 교육상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중장비 장난감만 갖고 논다는 예준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저희 방송에서 중장비가 나왔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면으로 달려들더란 겁니다. 자, 그 사진은 없는데요.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다온입니다. 다온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유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뜻깊은 날이라고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찾아갈 첫 번째 현장은 미국 갑니다. 이번에도 아이네요. 네, 아기가 저기 곤히 자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갑자기 카메라가 흔들리더니 위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침대 위로 아기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는데 큰 진동과 함께 침대가 흔들려서 아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천장과 벽이 갈라지면서 나무 조각 그리고 톱밥들이 저렇게 아기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부모가 달려와서 저런 잔에 둘러싸여서 울고 있던 아기를 재빨리 침대 밖으로 끄집어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기 아빠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She thought the window in my little boy's room had broken, and when we rounded the corner in the hallway, we could see the tree in the hall. The biggest thing we were worried about was, that we were all okay and safe. That was the biggest thing, is just getting him out and making sure he was safe. My little boy is
That's all I was worried about for the first. 아니 갑자기 천장이 왜 내려앉은 거예요? 저 인터뷰에도 나왔는데 나무가 그렇게 들이닥친 거예요. 이날 저 지역에 비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2시간가량 쏟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집 앞에 있던 나무가 폭우를 이기지 세상에. 못하고 쓰러졌고 그대로 아기가 누워있던 침대 바로 위 지붕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침실의 피해는 생각보다 보시는 것처럼 참 처참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붕 위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천장이 뻥 뚫렸고 실내 천장이 뚫렸으니까 빗물까지 그대로 들어왔고요. 이 부부가 아기를 빨리 구하지 못했더라면 정말 진짜.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뭐 아기는 일단 다행히 큰 문제가 없고 저 집은 어떻게 해요, 집은? 안타깝게도 저게 처음이 아니라 그래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 5년 전에도 이제 다른 곳에 살았는데 홍수로 집이 침수되는 바람에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에서도 세상에. 정말 어이가 없지만 저런 일이 아이고.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저 부부는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집은 다시 구하면 된다. 건강만 하면 되겠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평생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현장 미국 오클라호마주로 가보죠. 이거 딱 복면 저 뭔지 뭐 사달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한 담배 가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황금색 그리고 미국 국기가 그려진 복면을 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강도겠죠. 당시 가게에는 점원이 여자친구와 함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복면을 쓴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실랑이가 막 벌어지는 듯 합니다. 강도니까요. 나가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119에 그러니까 911이겠죠. 신고하려고 하니까 일당 중에 한 명이 다가와서 또 저렇게 사정없이 막 폭행을 하는 장면 저 아래쪽에 보이는데 정말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 복면을 쓴 사람들 예상하신 것처럼 강도였는데요. 담배 가게 계산대에 돈을 훔치기 위해서 점원을 협박했던 건데 점원이 너네 나 누군지 다 알아.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막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해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y came in and told us to sit there and they were going to take everything that they wanted. And I was like, no, you're not. And then they attacked me. I don't know, do they have a gun? I was just trying to get through the situation, kind of. 네, 당시에 이제 이 복면이 살짝 내려가 있어서 얼굴이 조금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건 후에 영상을 확인한 이 가게 주인도 이 강도들의 정체를 금방 알아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 이 가게 단골 손님들이었거든요. 진짜. 얼굴 딱 보면 아는데 그래서 나 너 누군지 알아라고 했더니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던 거죠. 심지어 저 사람들 강도들의 부모님도 저 가게 종종 찾는 정말 단골이라고 하는데 일단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신원 파악을 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일본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어디죠? 네, 지금 도쿄올림픽 얼마 안 남았죠? 네네. 네, 성화봉송 행사장입니다. 오. 지금 성화 보이시죠? 예, 예, 성화봉송 주자가 인파 속을 달리고 있는데요. 앞에 있던 한 녀석, 어. 물총입니다. 저 불을 끌라 그러나요, 성화를? 성화를. 네, 성화를 향해서 저 물총을 여러 차례 발사했는데 이 모습을 본 보안요원이 달려와서 이 물총을 발사한 여성을 막아섰는데요. 이 여성 위력엔 업무방해죄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본인의 혐의 다 순순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거래요? 끌려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많으니까 뭐 그랬겠죠. 끌라 그랬겠죠. 난 올림픽 열리는 거 반대한다. 올림픽을 그만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올림픽 코로나19 확산에도 도쿄올림픽 강행하는 정부 결정에 불만을 품는 일본인들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물총에 대한 액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이날 성화봉송도 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올림픽 개식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제 도쿄 지역에서만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900명을 훌쩍 넘기면서 일본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도쿄도는 내일부터 진행하려던 길거리 릴레이 성화봉송 행사 전면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행사가 취소되면서 저분의 좀 바람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게 보통 가스 이렇게 특수 장치가 돼 물총 있잖아요. 쏴서 안 꺼져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 그냥 항의의 표시겠죠. 항의의 표시.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 물가. 네, 오늘 호숫가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 갑자기 호수로 뛰어들죠.
또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는지 이제 호숫가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듭니다. 예. 잠시 후 호수로 뛰어든 남성이 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남성을 구하려는 걸까요? 또 다른 남성이 또 뒤따라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네요. 아, 지금 설마 저 두 사람 구하려고 간 네, 건가요? 자세히 보니까 물속에 이 두 사람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3명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저 자세히 보시면 4살배기 남자아이가 당시에 호수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본 81살 할아버지가 아이를 구하려고 호수에 세상에. 뛰어들었고요. 혹시라도 또 이 할아버지가 힘이 빠져서 할아버지와 아이 모두 위험해지게 될 상황을 우려해서 또 다른 남성이 저렇게 뒤따라서 호수에 들어간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어떻게 구조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就趴在这个水上啊，一点都不动了，所以我下去我就把他抓在上，我就拉起来把他反过来，他刚刚之前我就抓得刚刚，一只手抱小孩，一只带着刚刚就上去了，所以就这么一点小事情，再深我都不怕呀，对我没想过，你不管大人小孩，只要一落水，我就下去。 이야, 딱 봐도 80을 넘긴 분이라고 믿기 좀 어렵죠. 그리고 사실 물에 들어가서 누구 구조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무사히 구조해서 또 주민들은 119 구조대 신고까지 했고요. 또 이야.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빠른 대처 또 주민들의 단합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코끼리. 네, 예. 치앙마이에 있는 코끼리 캠프인데 여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코끼리가 살고 있다고 지금 벌써 나오네요. 저 친구입니다. 지금 코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 이렇게 그림을 네, 널쩍한 붓을 잡고 그림 위에 초록색 물감을 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아무렇게나 칠하는 게 아니라 예. 저 그림 그리기 진짜 실력이 알고 하는 거예요, 저거? 저게 수준급이래요. 저게 붓으로 선을 긋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나무 한 그루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힘을 줘야 할 때 딱 주고 빼야 할 때 딱 빼가지고 저게 붓 터치를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옆에 있는 조련사에게 붓도 넘겨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한데. 이름이 농탄화라는 9살짜리 코끼리인데 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라고 해요. 그래서 비록 이제 조련사가 옆에 딱 붙어서 대신 이제 어디다 뭘 그려야 될지 이제 위치는 좀 알려준대요. 근데 이제 비를 잡아서 자 여기다 대하면은 다만 그 붓을 가지고 힘 조절까지는 조금 도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저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그림하는데 초록 물감으로 저렇게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조금 의심스럽긴 아니 한데. 뭐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아무렇게나 했으면 막 추상화처럼 됐을 텐데 저 풍경화잖아요. 네, 풍경화 그게 저렇게 그린 그림 이 코끼리들이 새 은신처럼 이렇게 그렸다고요? 저걸 이제 도와주고 다 저렇게 그린 건 아닐 텐데 그랬겠죠. 나무나 저런 거를 이제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예. 판다고 했는데 저게 600만 원이 넘는 돈에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진짜요?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농탄화가 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게 오는데 세 곳에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아니 뭐 걷히지 100% 않아요. 그린 건 아니겠죠. 근데 아니 보고 영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있는 게. 아직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다 좀 이거 참 이러고 계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물 일본으로 가보시죠. 뭐야 이거?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저렇게 고층 벽면에 있습니다. 이 빌딩 2개층 차지했던 게 상당히 크게 고양이가 뭐예요? 딱 있잖아요. 야옹하고 막 울기도 하고 꼬리도 막 살랑살랑해요. 턱도 개고 막 꾸벅꾸벅 졸고 막 앞발도 미끄러지고 막 엄청납니다. 저 꼬리도 막 살랑살랑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영화인가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LED 화면이에요. 저거 자체가 화면이에요. 실제 고양이는 아니고. 고양이 영상을 저렇게 하는데 저 LED 화면 크기가 154제곱미터 상당히 큽니다. 저게 일본 이 신주쿠역 근처에 있는 빌딩에 저런 걸 설치했는데 오전 7시부터 한 11시간 정도 하는데 한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저 고양이가 저렇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건물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LED다. 그러니까. 양집사께서 아무래도 고양이가 나오니까 삼색냥이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네, 실제 고양이가 아니라 저만한 영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건데 저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아, 삼성역에 그거? 삼성역 근처에 파도 있는 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벽면에 저렇게 스크린을 만들어갖고 실제 고양이인 것처럼 저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 진짜 너무 고양이 실제 고양이 같아가지고 신기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일단 여기까지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평일 대중교통 타잖아 내 차 두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KB 다이렉트라면 대중교통 할인 특약 KB 손해보험 마일리지 할인 특약도 동시가입 박군 성공했군 인기도 전투력도 동료들까지 블라스트 M에선 너도 할 수 있어 환상의 케미 폭발 MMORPG 블라스트 M.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입장하시면 이 사반 가족회의 전용 창이 떠 있을 겁니다. 찾기 어려우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직접 사반 가족회의를 입력해 주십시오. 자, 방송 심의 규정상 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 편하게 재밌게 할 작정입니다.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자, 어쨌든 내일 본방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